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기수입니다. 제가 나이를 좀 먹어가서 그런지 이 점점 살아가면서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이지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으로 기회 있으면은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종합무역상사에서 평생 동안 무역에 대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16년 동안 해외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종합무역상사에 들어가서 무역을 시작할 때랑 지금의 무역 환경이 상당히 달라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이 지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평생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총체가 이 머릿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머릿속의 지도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과 의사결정과 모든 이 역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리산 골짜기나 강원도 산골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한테 풍경화를 그리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산을 그리겠죠. 그리고 호남 평야나 김해 평야 이런 평야에서 살던 어린아이들은 대충 평야를 그릴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애들은 알고 듣고 보고 그런 모든 겪은 게 평야나 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과 어느 정도의 면적과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지식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무역을 하면서 또 해외 무역을 하면서 어떤 마인드셋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역량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이 지구상의 나라가 대충 몇 나라 정도 되는 것 같으십니까? 어떤 그 좀 소극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한 150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통이 크다고 300개 이상이요. 이렇게 대책 없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통계들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있어요. 약간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나라는 세계 242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구상, 그러니까 세계 지도상에 표시되는 나라는 237개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인정한 나라가 225개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225개 국가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건이 수출된 나라가 227개 국가입니다. 계속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 세계 물동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WTO 회원국이 160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나 이렇게 시험에도 잘 나왔는데 UN 회원국이 얼마입니까? 193개 나라입니다. 코카콜라가 팔리는 나라가 199개 나라고 지난번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가 204개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저 이 태권도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태권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세계 태권도 연맹 회원국이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100개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6개 나라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권도 대단합니다. 어차피 그 스포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가장 세계에서 많이 스포츠를 즐기는 종목이 무슨 종목 같습니까? 탁구입니다. 세계 탁구 연맹의 회원국이 222개 국가예요. 그리고 배구가 220개, 농구가 218, 육상이 213,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피파 회원국 축구가 209개. 그래서 우리나라 태권도가 여섯 번째로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몇 나라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가 우리의 앞으로의 무역이나 어떤 생활의 그라운드가 되고 우리 앞으로의 터전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지도에는 과연 몇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만한 면적, 얼마만한 친근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의 생각의 폭과 행동과 의사결정은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생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 요새 이 변화라는 화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요새 신년에 모든 CEO들의 신년사 중에서 변화에 대처하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세상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정평 있는 정의가 미래학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빈 토플러가 변화는 미래가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미래가 우리 생활에 오는 것. 그러니까 변화 그 자체가 곧 미래라는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상당히 고상하고 뭐 미래가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과정은 좀 아카데믹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밑에 그 변화는 새벽의 여명처럼 불현듯 찾아온다. 이거는 제가 느끼고 제가 한 말입니다. 굉장히 아마추어 냄새가 풍기죠. 제가 홍콩 지사의 발령을 받았을 때가 1987년 4월 22일입니다. 1987년 4월 22일 날 그 당시 이제 주윤발하고 장국영이가 그 영웅본색으로 아주 최고로 인기 있고 유덕화 같은 신인들이 이제 막 등장할 때인데 그때 내가 홍콩으로 나가면서 제 당대의 만리장성이나 상해 임시정부를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 당대 어디 감히 만주벌판을 보고 상해 임시정부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꿈에도 못했죠. 근데 실제로 중국 정부가 주계장막을 딱 열어젖히고 남조선 사람들 우리도 대륙에 발을 붙여도 좋다고 얘기한 게 1988년 3월 달이에요. 제가 홍콩에 부입한 지 채 1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홍콩에 부입한 지는 가장 홍콩에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판문점 같은데 롱마차오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롱마차오가 이제 심천하고 붙어서 뭐 완전히 상전벽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롱마차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낭마주라 그래서 이 말을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끝이란 얘기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 망원경으로 그러니까 그 코인을 넣고 저기가 그때는 심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공산주의야, 거기가 공산당이야. 이렇게 코인을 넣고 아주 신기하던 생각이 나서 제가 칼럼 중에도 이 코인 크기의 이 대륙 이런 칼럼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게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저는 그 당시에 이 공산당 공산주의라 그러면 전부 빨갛게 생기고 뿔 달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롱마차오에서 코인을 넣고 심천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모를 심을 때 먼저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고 물을 대고 썰애질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모내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코인으로 망원경을 통해 본 그 렌즈에 진짜 우리나라 소하고 똑같은 소,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밀짚 모자를 쓰고 논에서 썰애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G2, 한국과 중국의 어떤 변화 모습, 이거는 새벽의 여명처럼 여러분들이 그 새벽에 깜깜할 때 무슨 운동을 하거나 어느 그 출장을 가나 이렇게 빨리 나왔을 때 갑자기 환해진 경험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환해집니다. 이 변화라는 거는 갑자기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 변화가 이제 이렇게 온다.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새벽의 여명처럼 불현듯 밝아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이제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강의는 사실 그 웬만한 이론적인 거는 인터넷에 다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겪었던 그런 사례 중심으로 그리고 무겁지 않게 가벼운 어떤 이 토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해요. 제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상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해의 저희 지사에서 가장 메인 비즈니스는 이 스테인리스 비즈니스였어요. 이 스테인리스가 물론 이 건축물에 가장 많이 들어가겠지만 또 하나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PC 노트북 업체입니다. PC 노트북의 그 외장 또는 마감재 이런 것들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PC 노트북 업체에서 스테인리스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한국의 포스코 물건을 이 대만 아수스라는 컴퓨터 회사에 팔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관계고 우린 장기 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1,000톤, 뭐 예를 들어 7월에 1,000톤, 8월에 1,000톤 이렇게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이루어오고 있었어요. 그건 뭐 한 1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스테인리스 담당이 와서 저한테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예, 상무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수스가 갑자기 우리하고 거래를 못 하겠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쫓아갔죠. 그랬더니 거기 책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야, 이건 너무 미안한데, 그리고 우리가 너랑 저 비즈니스를 해서 뭐 결코 나빴던 건 없어. 아주 잘 해갖고 뭐 잘 진행돼서 왔는데, 대만 업체가 자기네들 아수스 공장 옆에 코일 센터를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일 센터라는 건 뭐냐 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용광로에서 이 쇠가 이렇게 벌겋게 달아서 이렇게 길게 판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쇠니까 무겁고 또 무역이나 핸들링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감습니다. 이렇게 감아서 이게 한 15톤에서 20톤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감아서 핸들링을 하면 뭐 선적을 한다거나 다루기가 굉장히 쉽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펴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코일 센터예요. 굉장히 심플한 그런 어떤 그 센터입니다. 근데 이 대만 친구가 와서 아수스한테 가서 형님 요새 저 누구랑 비즈니스 하십니까? 그러니까 SK랑 해. SK랑 아주 잘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럼 대금 조건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차여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형님 그러지 말고 제가 형님이 필요할 때 아주 적시에 잘라서 그럼 야 대금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 형님하고 나사야 무슨 대금이요. 그냥 이 노트북 팔아서 저 돈 생기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한중간이 항해일수가 작고 또 아무리 신뢰 있는 거라도 이 사람들은 신용장을 열 때 은행에 보증금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코일을 갖다가 소위 얘기하는 하청을 줘야 됩니다. 하청을 줘서 이걸 펴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잘라서 자기네들이 갖고 와야죠. 굉장히 번거롭죠. 이 모든 거를 생략한 채 형님 필요할 때 잘라드리고 돈은 아무 때나 주세요. 이런처럼 이 바뀌니까 할 수 없다 미안하다 너하고 참 많이 술 먹고 그랬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게 무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당시에 저희들은 뭐냐면 본사하고 지사의 관계로 그리고 지사는 뭐냐면 거래선을 개발해서 본사에 토스를 하고 본사는 그걸로 해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 마케팅의 개념이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이득을 위한 일체의 행동이라고 마케팅을 정의했을 때 우리는 고객한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본지사 간의 지사 체제에서 법인 체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수스 옆이라든가 그래서 절강성 자신이라는데 그다음에 광동선 절강이라는데 이 코일 센터를 만들어서 법인화해서 공장으로 중국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동안의 전통무역 이 계약 전통무역이라면 계약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프로포절 인콰이어리를 내고 거기에 대한 오퍼를 내고 카운터를 내고 그리고 컨펌 이렇게 되면은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 계약대로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계약대로 은행 가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신용장에 맞춰서 생산을 해서 그리고 선적해서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어떤 전통무역의 프로시저가 플로어가 바뀌고 있더라. 이런 거를 10년 전에 이미 느낀 거예요. 지금 이 메가 FTA 시대라 그러는데 우리는 메가 FTA 시대를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원료가 싼 곳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그 다음에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판매 거점을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현지 맞춤 서비스, 전통무역에서 현지 맞춤 서비스로 이월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제가 중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제 친구들하고 뭐 술을 한잔 할 기회가 있어서 뭐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제 술은 지겹고 그러니까 우리 포장마차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포장마차라는 거는 동네 오기에서 대학생들이나 돈 없는 셀러리맨들의 어떤 낭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다가 소주 한 잔에 꼼장 한 접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싼 대명사로 해서 간단히 하려고 그런 줄 알아. 그러려고 포장마차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롯데몰 때문에 없어졌는데 잠실 포장마차촌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던 포장마차하고 지금의 포장마차는 기본적으로 틀렸어요. 이게 무슨 포장마차냐, 기업이지. 한 수십 개, 수백 개는 한꺼번에 있는 것 같아요, 제 기분에. 예. 요즘도 저 포장마차 그러면 뭐 우리 용산이나 종로 YMCA 뒷골목이라든가 마포,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해운대, 속초, 뭐 여수 이런데 아주 포장마차 군집을 이루는 데가 있죠. 이 포장마차가 왜 한 군데로 모였을까요? 이거는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수도 시설을 하더라도 뭐 한꺼번에 갖고 쭉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뭐 꼼장어를 하나 갖고 오더라도 한꺼번에 갖고 와서 나누는 게 또 원가가 싸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포장마차 하면 떠오르는 곳, 예를 들어서 용산, 마포, 뭐 이 종로이가 이런 식으로 하듯이, 예, 그 어떤 떠오르는 것, 마케팅의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같이 있기 싫고 낭만이 좋아 뭐 그러면서 이 동네역에 아직도 이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 낭만은 있을지 몰라도, 예, 포장마차의 성패는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든 이 화두가 되는 게 이 산업 클러스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건 뭐냐면 조금 전에 포장마차처럼 비슷한 업종의 업체끼리 일정 지역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 클러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헐리우드예요.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이나 뭐 배우 이병헌 씨 같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꿈이 전부 헐리우드로 가는 거예요. 영화 산업, 영화 그러면 모든 메카가 헐리우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클러스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대덕단지 그러면 연구개발혁신, 창원 첨단기계, 울산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뭐 이 남해 그러면 대우, 조선,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화라는 건 뭐냐? 이게 가장 굉장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하고 있고 내 평생 앞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로 내 한번 평생의 목표를 삼겠다는 사람들은, 예, 잠깐 조국과 민족의 애국심은 잠깐 꺼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국심,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애국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애국심은 밖에 나가봐야 알아요. 내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은 고향을 떠나봐야 합니다. 내가 평생 일생 평생 서울을 벗어나지도 않고 대한민국이 최고야, 난 대한민국 애국심, I'm proud of Korean,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나가봐야,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아야, 예, 코리안 스탠다드가 기중한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국적이, 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니 뉴욕이 일본 회사입니까? 미국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치면 삼성 차이나가, 예, 중국 회사입니까? 한국 회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삼성 차이나는 한국 회사고 소니 뉴욕은 미국 회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국심의 발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애국심 굉장히 투철해요. 소니 뉴욕은, 예, 미국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일본 정부에 세금 안 냅니다. 미국 GDP에 기여를 하고 누가 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합니다. 삼성 차이나, 예, 삼성 차이나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냅니까? 중국에 냅니다. 중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중국 GDP에 기여를 하고 누가 일을 해요? 예, 중국 사람이 합니다. 삼성 차이나의 슬로건이 뭐냐면, 예, 중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업, 중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 애국심 강한 사람들은 저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로 세계화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머릿속에 반드시 새겨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예, 마인드셋입니다. 예, 지금 앞으로 이 세계는 내가 여기 있어서 I'm proud Korean, I'm Korean, you are Chinese, 예, I'm here, you are there,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거나, 그 다음에 인도에 판매 거점을 마련하거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이 중국이 돼야 되고 인도네시아가 돼야 되고 인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네슬레가 스위스 회사인데 해외 매출이 98%고 해외 직원이 97%, 해외 자산이 81%입니다. 삼성전자요. 지금 200조를 하는데 삼성전자 국내 매출액은, 예, 20조밖에 안 돼요. 몇 년 동안 10% 안팎입니다. 이 10% 안팎이 앞으로는 점점, 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2015년 상반기 삼성전자 지역별 매출 비율은 국내가 10%, 미주가 32%, 유럽 18%, 아시아, 아프리카 22%, 중국이 15%입니다. 이게 세계화라는 거예요. 예. 이 바야흐로 메가 FTA 시대라 그럽니다. 메가 FTA 시대는 뭐냐면 그 FTA가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데 메가 FTA 시대 이전에 경제통합 5단계 1928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유명한 경제학자 벨라 발라사의 이론입니다. 이 벨라 발라사의 이론은 60년대 1960년대 유럽 경제 공동체 EEC가 출범하면서 얘기가 된 건데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경제통합 5단계는 우선 제일 먼저 FTA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입니다.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아. 이건 물론 요즘 얘기하는 뭐 한중 FTA가 됐든 한미 FTA가 됐든 FTA를 얘기합니다. 예로 든다면 나프타나 에프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 당사자 양국 당사자 FTA를 맺은 양국 당사자 간의 관세나 무역 장벽을 철폐해서 서로 둘이 편리하게 무역을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다음 단계가 관세동맹입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하는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있어요. 이 관세동맹은 자유무역 지역에서 한 발을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한중 관세동맹이 맺어졌다 했을 때는 우리는 지금까지 관세는 한국과 중국의 문제예요. 이게 FT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관세동맹은 뭐냐면 내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인도에서 수입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동 관세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세를 받고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관세 정책을 피는 게 관세동맹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시장은 뭐 안데스 공동체, 그다음에 중앙아메리카 공동체 이런 이 공동시장이 있는데 이 공동시장은 무역 관세뿐만 아니라 이 노동, 자본, 기술 이런 생산 요소까지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생산 요소까지. 이건 굉장히 더 발전한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 경제 동맹이에요. 이게 EU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 때. 이 경제 동맹은 뭐냐면 전체적인 이 영내 국가끼리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 이 관습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EU 이사회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하는 단계예요. 그다음에 이 완전 경제 통합은 현재로서는 진전이 안 돼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전 그 구소련 USSR 그다음에 뭐 극단적으로 해서 지금 USA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완전 경제 통합 단계가 아니냐. 이 완전 경제 통합은 폴리틱 유니온이라 그래서 정치 동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내 경제 동맹까지 진전이 되면서 지금 EU도 좀 삐걱거리고 그다음에 신보수주의라든가 신보호주의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보호주의의 개방에 역류한 이 일시적인 현상은 잠깐이고 지금 이 모든 이 물들 계곡의 물이나 강물의 물이나 이 투자나 무역의 이 장벽이 없는 개방의 바다로 흘러내려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든 전문가들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대세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법제, 모든 관습, 절차,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산업이 어쩔 수 없이 모든 산업이 완전 개방되는 그런 어떤 단계를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첫 번째 강의는 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메가 FTA 시대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무역 환경이 변화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FTA 자유무역 다자무역에서 이제 지역무역 이런 식으로 전향하는 그 어떤 예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어떤 변화 상태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는 뭔가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